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과연 암호화폐는 월스트리트의 언어를 데울 수 있을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쵸. 지금까지 온체인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는 월스트리트와는 전혀 다른 문법으로 움직여 왔잖아요. 네. 코드의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작은 거래 하나가 성사됐는데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솔스티스 랩스, 코프라임, 그리고 멤브레인 랩스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한 최초의 기관급 스테이블 코인 레포 거래 소식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기관들이 코인으로 거래하나 했나 보다 하고 지나칠 수 있는 뉴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를 버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 달러 토큰을 넘어서 이제 자금 조달과 유동성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머니마켓 도구로 진화하는 신호탄이거든요.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쓰는 언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네. 자, 그럼 이 역사적인 거래가 대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죠. 이 거래의 핵심인 레포라는 단어,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레포가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 약자인데요. 벌써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죠. 근데 개념은 정말 간단합니다. 담보를 맡기고 단기로 현금을 빌리는 거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해요. 담보 맡기고 돈 빌리기. 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붙죠. 만기가 되면 빌렸던 돈에 약속된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맡겼던 담보를 반드시 다시 사가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완전히 파는 게 아니군요. 잠시 맡겨두고 돈을 빌렸다가 약속한 날에 이자랑 원금 갚고 자산에 다시 찾아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전당포 원리랑 아주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본질적으로는 정확히 같습니다. 이 레포 거래는요. 전통금융, 특히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공기나 물처럼 필수적인 단기 자금 시장 도구예요. 그렇게나 중요한가요? 네. 거대한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들이 매일같이 이 레포 시장을 통해서 수십, 수백조 원의 유동성을 조절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형성되는 레포 금리는 시장 전체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혹은 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온도계 역할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블록체인 위에서도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자산을 빌리는 건 이미 흔했잖아요. 에이브나 컴파운드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네, 그렇죠. 이번 거래가 기존의 온체인 대출과 근본적으로 다른 혁신적인 지점은 뭔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에이브 같은 프로토콜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거대한 스마트 컨트랙트 자금 툴에 자산을 예치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풀링 방식이죠. 네. 또 다른 불특정 다수가 그 풀에서 정해진 코드의 규칙에 따라 빌려가는 방식이죠. 모든 게 코드에 의해 자동화되는데 이번 사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래의 근간이 코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에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코드의 규칙이 아니라 법의 규칙을 따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전통금융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레포 계약 문서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거래에 참여하는 두 기관, 솔스티스 랩스와 코프라임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단지 그 계약 내용을 블록체인 위에서 기술적으로 실행하는 보조 도구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럼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요? 분쟁이 생기면 코드의 로직이 아니라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법의 판단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네, 즉 월스트리트의 문법을 온체인 세계로 가져온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코드가 완벽해도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파산하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반대로 계약서가 완벽해도 자산을 옮기는 코드가 해킹당하면 소용이 없는 이 두세 개의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면 새로운 영역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바로 그 복합적인 리스크 관리의 시작점이란 점에서 기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가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서 기관급으로 불리는 이유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법적 계약 외에 또 어떤 요소들이 있었을까요? 네, 공개된 정보를 종합하면 크게 네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 나눈 법적 계약 기반입니다. 이 거래는 전통 레포 시장의 국제 표준 계약서인 GMRA를 사용했어요. GMRA요. 네, 글로벌 마스터리 퍼체이스 어그리먼트, 월가의 거의 모든 기관이 레포 거래 시에 사용하는 바로 그 표준 문서죠. 잠깐만요. 월스트리트 계약서를 썼다는 건 알겠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법원이 블록체인상의 거래를 그 종이 계약서대로 해석해 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거든요. 아직 관련 판례도 거의 없는데 이건 법적 확실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진지하다는 상징적인 제스처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와,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치가 중요해지는 건데요. 아, 또 다른 게 있군요. 네, 이들은 GMRA에 더해서 2024년에 국제자본시장협회 ICMA가 공식 발표한 디지털 자산 부속서 디지털 에셋 NX를 적용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부속서요? 네, 이 부속서가 바로 그 간극을 메우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기존 GMRA 계약을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자산 거래에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주는 문서거든요. 아, 이 최신 부속서를 적용하면서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법적 해석의 여지를 크게 줄이고 확실성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죠.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법적 회색지대를 없애기 위한 최신 업데이트까지 반영했다는 거네요. 기관들이 왜 안심하고 참여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럼 두 번째, 기관급 요소는 뭔가요? 두 번째는 거래 자산의 상징성입니다. 이번 레포 거래 구조를 보면 USX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 역할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USDC가 현금 역할을 수행했어요. 네. 금융 용어로는 담보를 자산 레그, 현금을 현금 레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보통 미국 국채 같은 전통 자산을 토큰화해서 담보로 쓰는 시도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스페인에서 태어난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급 레포 거래의 공식적인 담보 자산으로 인정을 받은 첫 사례라는 점입니다. 아,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결제나 송금에 쓰이는 디지털 달러를 넘어서 그 자체로 신용을 담보하는 자산의 지위를 얻기 시작했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라. 이건 정말 큰 패러다임 변화네요.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돈 자체가 신용을 담보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실제로 블록체인 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합니다. A기관 지갑에서 B기관 지갑으로 그냥 코인을 보내는 그런 단순한 방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포인트인 기관 지갑 간 직접 이전 및 만기 처리와 연결됩니다. 이 거래는 솔라나와 이더리움이라는 서로 다른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서로 다른 체인에서요. 네, 중요한 것은 자산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디파이 풀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인 두 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전용 지갑 사이에서 직접 오갔다는 점이죠. 자금 흐름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기관이 갖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만기가 되면 단순히 원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계산해서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만기가 되면 사전에 약속한 레포 금리를 정확히 반영한 가격으로 거래를 되돌리는 소위 언와인드 하는 정산 프로세스까지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관 입장에서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통제하고 정산 리스크 없이 예측 가능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군요. 법률, 자산, 거래 방식까지 모두 기관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거네요.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인프라에 관한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네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필수적인 사후 처리 및 신용 인프라의 존재입니다. 사후 처리 인프라요? 네, 레포 거래는 단순히 담보와 현금을 한번 맞교환하는 체결로 절대 끝나지 않거든요. 그 뒤에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들이 남아있죠. 예를 들어 거래 기간 동안 담보물인 USX 가치가 하락하면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마진콜을 관리해야 하고요. 아, 영화 마진콜에서 보던 그런 긴박한 상황들이 온체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멤브레인 랩스가 이러한 기관급 거래의 필수적인 결제, 리스크 관리, 신용평가, 사후 처리 등 운영 인프라 전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없었다면 이번 거래는 그냥 기술 시연에 그쳤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비로소 기관급이라는 타이틀을 자신 있게 붙일 수 있게 된 거죠. 잘 알겠습니다. 월스트리트 표준 법률 계약,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화, 기관이 직접 통제하는 거래 방식, 그리고 전문적인 사후관리 인프라까지 정말 빈틈없이 중개했네요. 자, 그럼 이 하나의 사건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그 진짜 의미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머니마켓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머니마켓이요? 네.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나 관련 프로젝트들은 유동성, 즉 현금에 급하게 필요하면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을 시장에 내다 파는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에 더 많은 담보를 맡기고 빌리는 과담보 대출에 의존해야 했죠. 맞습니다. 근데 둘 다 단점이 명확하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자산을 팔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과담보 대출은 자본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요. 100원을 빌리려고 150원어치 자산을 묶어둬야 하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이제 레포라는 효율적인 도구가 생긴 거죠. 예를 들어 USX를 발행한 프로젝트가 단기적으로 USDC가 필요할 때 보유한 USX를 헐값에 팔지 않고도 이걸 담보로 맡겨서 필요한 만큼의 USDC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본 효율성이 훨씬 높죠. 잠깐만요. 이게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1달러에 유지해야 하는 소위 패깅 방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과거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이 무너질 때 보면 결국 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때 필요한 달러 유동성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연쇄적으로 붕괴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만약 이런 레포 시장이 있었다면 보유한 자체 토큰을 투매하지 않고도 단기 유동성을 확보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근본적인 설계 결함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 발행사 입장에선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옵션이겠네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별 금리 차별화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금리 차별화요. 네. 이번 발표 자료에 스테이블 코인 펀딩 커브, 스테이블 코인 조달 비용 곡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똑같은 1달러가 아니라 각각의 신용도에 따라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즉 금리가 다르게 매겨지는 시장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아, 드디어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의 옥석을 가리기 시작한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이 레포 시장이 활성화되면 USDC처럼 준비금이 투명하고 기관들의 신뢰도가 높은 스테이블 코인은 더 낮은 금리, 그러니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면에 좀 불안한 코인들은 그렇죠. 신용도가 낮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정받더라도 훨씬 비싼 금리를 지불해야겠죠. 결국 시장이 성숙해질수록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냐에 따라 그 가치와 신용도가 금리라는 형태로 명확하게 가격표가 붙게 될 겁니다. 매우 중요한 변화네요. 시장 스스로 건전성을 높이는 메커니즘이 생기는 셈이니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경쟁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점을 짚어주셨죠. 네, 경쟁의 패러다임이 프로토콜에서 운영 인프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디파이의 경쟁력은 주로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코드를 가진 프로토콜에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법적 안정성, 운영 통제 능력, 그리고 거래 이후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후 처리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 이만 사례가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 위에서도 월스트리트의 문법, 즉 계약, 운영, 사후관리 체계를 잘 접목하면 기관 자금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레일을 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이죠. 프로토콜 경쟁을 넘어 운영 인프라의 경쟁으로 이제는 단순히 똑똑한 개발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금융과 법률, 리스크 관리를 아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대가 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온체인 금융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히 코드가 얼마나 뛰어난가가 아니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급 운영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측면과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이 새로운 모델에 내재된 잠재적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첫째,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는 거래 상대방 리스크입니다.
counterparty risk? 네. 이 거래는 익명의 다수가 참여하는 디파이 풀과 달리 신원이 확인된 두 기관이 직접 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양자간 방식입니다. 따라서 만약 거래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보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존재합니다. 결국 누구와 거래하느냐가 중요해지는 다시 신용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통 금융의 신용 리스크가 그대로 온체인으로 옮겨온 셈이죠. 두 번째는 운영 및 기술 리스크입니다. operational risk요? 네. 이번 거래는 솔라나와 이더리움이라는 두 개의 다른 체인 간의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브릿지 기술의 안정성이나 해킹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기관이 사용하는 지갑의 보안이나 커스터디 문제, 그리고 복잡한 사후 처리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실수, 이런 기술적인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자동화되는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거래에 기반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리스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USDC는 과거 준비금 문제로 가끔씩 흔들린 역사가 있고 USX 같은 소규모 스테이블 코인은 유동성이 훨씬 취약하잖아요. 이 레퍼 거래라는 게 결국 기초 자산의 신뢰 위에 서 있는 건데 그 기반이 아직은 전통 금융의 국채만큼 단단해 보이진 않거든요. 와, 매우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장의 초기 단계가 가진 딜레마이자 세 번째 리스크, 기초자산 리스크입니다. underlying asset risk? 네, 이 레포 거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담보자산인 USX와 현금 역할을 하는 USDC입니다. 만약 이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라도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유동성이 급감하거나 1달러 패깅에 깨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위에서 작동하는 레포 시장 전체가 매우 민감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 자산이 튼튼해야 그 위에 지은 집도 안전한 것과 같은 이치군요. 바로 그겁니다. 거래 상대방 리스크, 운영 기술 리스크, 그리고 기초 자산 리스크까지 새로운 기회와 함께 따라오는 책임과 위험 요소들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겠네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한 이슈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것은 단순히 디파이에서 새로운 이자 상품이 나왔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월스트리트의 핵심 금융 문법인 레포를 장착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 본격적인 단기 자금 시장으로 진화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심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훨씬 더 정교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계속 쌓이고 시장의 신뢰를 얻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모두가 똑같은 1달러가 아닐 겁니다.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유동성, 신용도, 안정성에 따라 각기 다른 금리와 가격이 매겨지는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진짜 금융시장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와...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전환의 첫 편지를 함께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